일상에서 싸움꾼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토론이라는 형태를 되찾는 일이다. 결혼식은 켄터우르족의 현자 케이론의 동굴 근처의 펠리온산에서 열렸고 모든 신들이 모였다. 연희의 산의 진미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훗날 인간이 두고두고 엄청난 풍요의 상징을 떠올리는 장면이 될 정도였다. 뮤즈들은 아폴론이 연주하는 리라 소리에 맞춰서 노래했다. 다들 먹고 마시느라고 작은 황금사가 하나가 던져진 사실을 찾지 못했다. 여신 헤라, 아테나, 또 아프로디테는 달랐다. 그들은 사과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적힌 것을 보고 저마다 그 사과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신들은 계속 다투다가 결국 파리스라는 인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설득하느라고 어린 경쟁은 트로이 전쟁으로 치달았다. 이 낭패디에는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에리스라고 불리는 갈등과 불화, 반대의 여신이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에리스는 결혼식에 자기를 초대하지 않기로 한 신랑 신부에게 분노한 질투의 여신으로 그려진다. 그녀의 복수가 여처의 의도보다도 훨씬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트로이 전쟁으로 펠리우스와 티테스 아들 아케우스가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버전에서는 에리스가 제우스 지혜로운 조언자 테미스와 공모에서 환경 파괴로부터 세상을 구하려 한 거라 설명했다. 일부 학자들이 일리아스 프리퀄이라고 하는 서사시 키프리아에는 21세기에 새로운 울림을 주는 사상이 녹아있다. 널리 흩어져서 사는 수많은 인간 정정은 생명이 숨쉬는 땅을 억압했고 그 모습을 본 제우스는 마음이 아파서 일리아스 전쟁을 대대적으로 일으켜서 모든 생명의 근원인 지구를 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구에 부담을 주는 인간이 죽으면 세상이 텅 빌 것이었다. 하지만 두 버전에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다툼과 반대가 결국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몇 차례 논쟁서를 가르친 적이 있지만 국가에서는 좀 더 겸손하게 접근했다. 이 철학자는 브로토니의 형인 글라우콘과 논쟁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는 무관하게 논쟁서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글라우콘이 우리 대화에도 그게 적용되느냐고 묻자 소크라테스는 물론이고 지금도 나는 행여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논쟁으로 빠져들까 두렵소라고 대답했다.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논쟁가들이므로 논쟁설부터 자유롭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쁜 토론자가 되거나 그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 논쟁에는 조금은 거쳐지면 언제든지 활활 토를 불씨가 들어있음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 채로.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토론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대선로지가 결승전을 치르고 아웃달려 2016년에 21는 어린 나이에 토론계를 은퇴한다는 것은 주말과 내 두뇌를 통째로 들려받는다는 뜻이었다. 이제 22이 된 나는 더 느릿느릿 리듬 속에서 살아갔다. 전에는 보스턴의 가을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은 이제는 이 계절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하나의 방식 하나를 제대로 의미할 수 있었다. 4학년 가을 학기는 저런 논문을 쓰며 보냈다. 3만여 단어를 써야 하는 것. 학문적인 작업에 대한 회의감이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에 대한 보다 깊은 우려를 새삼 일깨웠다. 그래서 미국 뉴스 사이트 커즈 편집자가 파넬러와 내게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선 토론을 앞두고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연락을 해왔는데 나는 캔버스 탐정을 넘어서 가상의 공간에서나마 더 다양한 청중에게 다가갈 그 기회를 꽉 붙들었다. 성공적인 토론의 핵심 팁을 소개한 기사가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았고 나는 친구들을 방으로 초대해서 함께 대선 토론을 시청했다. 대부분 토론팀 멤버였다. 저녁 8시쯤 친구들이 하나둘 내 방에 도착했다. 나는 소파와 의자가 주르륵 놓인 기숙사의 널찍한 거실에서 음료를 따르고 TV를 켰다. 긴장된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으면 여럿이 함께 모여 있으니 들뜨고 피나는 분위기가 들었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그래서 거실에는 시계가 없어 전 모두가 앉아야 할 때를 감으로 알았다. 방송 앞선 토론에서 사회자가 말하는 장면 중에서 쓸만한 내용을 조각조각 짜집기 해 보여주었다. 토론은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됐다. 안녕하세요 도널드 씨.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와 악수하고는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다. 책상 앞에 앉은 사회는 비전같이 미국 신문에 대해서 위험있게 말했다. 처음에 두 후보는 일자리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합리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다 상황이 급변했다. 미소가 사라지고 모든 말이 이인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신이라는 말로는 자연스럽게 상대를 비난하기 어려웠지만 두 후보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냈다. 트럼프 3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당신은 못해요. 클린턴은 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러시겠죠. 30년 동안 하셨으니.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오래는 아니고요. 저는 1990 남편이 일을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책에 효과가 있었는지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글쎄요. 빌 북자 승리를 하긴 했죠. 북미 자유협정. 이제 거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처음에는 다들 서로 반론을 펴거나 사실을 확인하면서 부끄럽지도 않나? 말도 안 돼? 라고 정거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고 그저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방 안에는 자세를 바꿔서 앉은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다. 이 토론은 확실히 무슨 통속 극처럼 보였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사안들이 걸려 있었다. 클린턴. 오늘 저녁에 그날 때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제 탓이 될 것 같군요. 트럼프 왜 아니겠어요? 클린턴 왜 아니냐고요? 아니 왜 아니냐 웃음이 정말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계속 하시네요. 트럼프 우리 기업들이 돈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오게 하는 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토론이 끝나 친구들은 돈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으로 떠들썩했다. 전화는 엉망진창이 지저분하기 딱이 없는 토론이었어. 하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는 적을 보고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는 트럼프가 손을 바들바들 떨더니 결과에 상관없이 결과에 받아들이겠다 동의하는 점을 지적했다. 저는 우리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힐러리는 절대 못합니다. 혹시라도 힐러리가 이긴다면 저는 당연히 힐러리를 지지해 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토론을 보며 몹시 불안해졌다. 토론대에서 나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뛰어들고 중성부력하고 나서는 모든 게 조작되었다고 우기는 불안당을 상대한 적이. 이들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써먹지만 이기기는 쉽지가 않았다. 이들은 다른 토론자들의 길을 걷고 나왔다. 그들이 이길 수도 있었다. 대선 토론을 보면서 나는 다른 사실도 깨달았다. 불안당은 토론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쳐서 승리를 쟁취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대립 형식을 상대를 더럽게 펴는 데 활용했고 수사법은 논리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회피하는 데 활용했다. 그들은 토론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 나쁜 토론은 토론 자체의 약점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강탈당한 토론이 세상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음이 드러나 보였다. 이제 친구들은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방에는 TV 소리가 대신 음악이 들렸지만 반일반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소파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우리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산더미처럼 적고 또 적었던 메모들이 점점 무용지물로 보였다. 지난 99분간 벌어진 정상인 토론을 취급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이 활동 토론에 대해서 그들이 드러낸 바를 당장 파악하게 설명하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했다. 결국 우리는 기사를 쓰지 못했다. 쇼펜하우의 논쟁설. 1830년 독일 쇼펜하우는 42의 나이에 생경한 작품을 썼다. 쇼펜은 번득스러운 성경 탓에 동료 출판사 이웃 심지어 길 가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도 곧잘 싸웠다. 베를 대학교에서 학자실에 학계의 근위자인 헤겔에게 수차례나 싸움을 걸었고 나중에 그를 둔하고 따분하고 역겹고 문해력이 달리는 돌팔락자라고 묘사했다. 쇼펜하우는 논쟁설 토론이라는 토론에 관한 책에서 이런 예민하고 공격적인 생각을 제대로 펼쳐 보였다. 쇼펜하우. 이 책은 논쟁설이 내가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논쟁에서 이기는 기술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런 다음에 주제를 슬쩍 바꾸는 방법부터
상대의 화를 돋우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부도덕한 기술을 개발했다. 그 중에 최고는 이것이다. 졌어도 이겼다고 우겨라. 상대는 수줍은 성격이거나 멍청하다면 그리고 당신이 상당히 뻔뻔하고 목청이 좋다면 이 속임수는 아주 잘 먹힐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상당히 어두운 세계를 가졌고 이런 태도를 전체를 관통한다. 17살의 이 젊은 독일인은 자신을 질병과 고통거리고 죽음을 생전 처음 목격한 부터와 동일시했다. 그는 이 세상은 최고선에 이른 존재의 창조물이 아니라 고통에 몸을 치는 모습을 즐기려고 생명을 존재하게 한 악마의 창조물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다. 이는 그의 아버지가 하무르그 본가 엽서리에 빠져서 익사한 1805년에 한 말이다. 이런 비관론은 타인에 대한 관점으로 확산되었다. 쇼펜하우어는 같은 책에서 나쁜 토론은 인간 본성의 타고난 천박하면서 나온다고 썼다. 만일 인간이 고결하다면 토론의 목표는 오로지 진실을 찾는 것이다. 요술가 거짓으로 설령 토론이 선한 믿음으로 보통은 이 책을 일종의 패러디로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이 비열한 코치의 목소리를 빌려 타락한 토론을 한다고 왜곡하고 있었다. 그는 객관적인 진실은 생각하지 말라면서 논쟁수를 펜싱에 비유했다. 결투의 이유는 중요치 않으며 오로지 찌르고 막는 일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것을 패러디라고 본다면 어디까지가 냉소이고 어디까지가 토론에 대한 그의 이상인지 궁금해진다. 쇼펜하우어는 더 나은 논쟁이 가능하다고 믿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려는 걸까? 아니면 인간은 뼈서 깊은 논쟁가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실 쇼펜하우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다. 그는 책 서두의 논쟁가의 수법을 이해한다면 그의 공격에 맞서 진실을 강화할 수 있다고 썼다. 설령 진실만은 쪽이라 해도 그 진실을 방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논쟁술이 필요하다. 부정직한 속임수에 대처하려면 그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서도 종종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나쁜 토론을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상대의 그런 시도로 막을 수 있으라고 주장한다. 그는 독자에게 반칙으로 앞서 이런 상대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라고 충고한 다음에 상대방에게 택할 때의 반칙은 무엇일까라고 반드시 자문해보라. 왜냐하면 만약에 토론자 같은 교대에 기댄다면 이전투와 견일투, 중상모략 같은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렇게 양쪽 모두가 논쟁술 활용법을 잘 알고 있다면 상호 저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전혀 다른 종류와 반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나쁜 토론자의 4가지 유형. 4년 전에 내가 호주 대표팀에 있을 때 브루스는 불안당들을 연습에 초대했다. 모두 브루스의 친구로 한때 최고의 대학 토론팀 멤버들이었고 그 중에 몇은 우리가 우러러보는 선배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럭비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라고 했다. 실력을 늘리려면 리그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거친 선수들에게 당해봐야 한다는 거였다. 준비실 창밖으로 침이 젖은 도닥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 시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었다. 이길 만한 논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콩닥대는 마음이나 달릴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었다. 상대는 웃긴 영상이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낄낄거리는 소리가 복도를 지나서 우리 마음속까지 울려댔다. 마침내 토론장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화벽 앞 무장교관들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사실 그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이었다. 편한 바지를 입은 창백한 남자 1명, 맨발로 다니는 예술가 타입 1명, 그리고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 1명이었다. 모두 어때? 준비 단단히 했지? 상대를 기주등이 던지는 말들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단한 위상 앞에서 그 억지스러운 연기에 대해 실망점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토론이었다. 그 토론에서 우리는 한 주장은 약하고 멍청하고 터무니없었고 다른 생각을 내놓으면 어리석거나 사악해졌다. 마지막 라운드가 끝나고 우리는 타락한 의상들과 억수를 나누었고 나눈 대화는 어색했다. 코치는 우리의 불평에 매정하게 대해했다. 상대 목을 노리고 달려들어라. 그는 목이라는 말에 길게 내려서 발음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지금 너희는 깨끗하고 훌륭한 토론자들이지. 하지만 강하고 대놓고 지저분하게 게임을 하는 팀도 있어. 물론 너희는 그런 팀을 경멸하겠지. 하지만 문제는 제대로 대응하는 법을 모르면 그런 녀석들에게 결국 지게 된다는 거야. 좋은 토론자는 나쁜 토론자가 술책을 부리면 지게 되어 있어. 이어지는 몇 시간은 적수의 각본을 분석하며 보냈다. 나쁜 토론은 100만 가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기본 유형은
단순하다는 것을 배웠다. 불안당은 다음 4가지 가면 중에서 하나를 쓴다. 방향 전환의 명수 회피자. 회피자는 어떤 주장에 절대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자신이 교묘하게 회피하는 상황을 한다. 저 특기는 방향 전환이다. 핵심을 아예 무시하는 행위는 속이 너무 빤히 보이므로 대신에 구체적인 주장하지 않고 포괄적인 대상의 측면에 대해서 논평한다. 화력 발전은 환경에 해롭습니다. 그것이 기후위기를 앞당기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화력 발전처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함을 뜻합니다. 자, 때로 방향 전환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설책으로도 작동한다. 주장이 아니라 주장의 옹호제를 겨냥하는 인신공격이 그렇다. 환경이 해롭다고요? 다니는 SUV를 몰고 다니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다. 식의 공격이 마찬가지. 환경이 해롭다고요? 풍차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최선의 대응은 계속 버티면서 본래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물론 상대가 인신공격하거나 틀린 말로 공격을 할 경우에 힘겨울 수도 있다. 하지만 회피자는 우리가 그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주장을 완화하는 또 순간 검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걸 막아야 상대의 주장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비틀기 선수. 비틀기 선수는 반대 주장을 엉터리로 해석한다. 그는 본래 주장의 핵심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 주장의 왜곡된 버전을 만들어서 그걸 무너뜨리는 모습을 연출한다. 시민 개개인에게는 총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공동체의 안전이 희생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건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적인 주장입니다. 허수아비 때리기는 본래 토론자가 옹호하는 대상을 확정하곤 한다. 그리하여 증명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특수한 주장을 강금형은 척으로 일반화하거나 이것한 경우를 유추하거나 주장을 범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비틀기를 바로잡는 것이다. 비틀기 선수는 A를 B로 왜곡했다고 본래 주장한 정확히 지적하고 필요하면 그게 왜 허위 진술인지 설명한 다음에 논의를 진짜 주장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 주장 없이 반박만 하는 말싸움꾼. 말싸움꾼은 반박에 능하지만 절대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는다. 어떤 생각도 그를 설득하기는 역부족이다. 말싸움 개념은 기원전 6세기형 산스크리트 경전 니메수트라로 거슬러 간다. 경전 논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바로 명확하고 타당한 주장을 받는 말싸움꾼은 한 가지 입장에 충실한 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 따라서 끊임없이 골대를 옮긴다. 토니 모리슨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인종차별이 매우 심각한 역기능은 주의 분산입니다. 누가 당신한테는 여성이 없다고 하면 당신이 그걸 고민해요. 말싸움꾼은 이렇게 스스로 믿지 않는 진술을 하는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그는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들고 사적인 공격을 하도록 자극한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의 한 마리 엉터림을 입증해야 한다. 1단계 거짓말을 더 포괄적인 관점에 접목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라. 이민자들이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곳에서 나고 자란 시민보다도 폭력 범죄의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더 낮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지요? 2단계 거짓말을 진실로 대체한 다음에 왜 후자가 현실에 더 가까운지 설명하라. 진실은 이민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폭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하고 치안이 삼엄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범죄에 덜 연루됩니다. 이 방법으로 상대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지만 그런 주장이 비합리적이고 부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질서 있는 사회에서 진실을 막무가내로 무시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거짓말. 두 번째로 거짓 정보 퍼뜨리기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거짓말쟁이들은 사실을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상대의 온갖 거짓말을 해대면 주의를 분산시켜서 본래 주장을 망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몇 가지 대표적인 거짓말에 집중해서 거짓말쟁이 왜곡을 드러내는 것이다. 일단 이런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나면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므로 회피자, 비틀기, 말싸움, 거짓말쟁이. 이 훈련은 세서를 마치고 나니 우리 앞에 놓인 강도 높은 토론의 대비가 더 잘된 느낌이 들었다.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도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이 가짜 불안당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회피, 왜곡, 말싸움, 거짓말로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기 전까지 가능했다. 설득과 설득력은 다르지만 두 번째 대선 토론이 열린 10월 9일 일요일 기온은 13도 정도에 머물렀다. 초저녁이 되자 온종일 불던 바람이 가라앉으면서 으스스한 고요가 감돌았다. 하지만 소리가 울리는 2층짜리 버르츠하이머 하우스의 구내식당에서는 모두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활기차게 떠들어대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우리 기숙사에 오지 않았다. 와이드너 도서관에서 긴 하루를 보낸 나는 매점에서 아시아 요리를 흉내내는 음식을 골라 담아 내 방으로 가져갔다. 방업시가 갖춰지자 우리 화면이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현장으로 바뀌었다. 자, 후보들은 악수를 하지 않고 서로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미소 띤 얼굴로 고기만 까닥였다. 내겐 이 장면이 어쩐지 규칙 위반으로 느껴졌다. 결투와 마찬가지로 토론도 상호 존중이라는 규칙이 중요한 싸움인 터였다. 후보자들이 서두를 놓친 첫 10분 동안은 점잖게 토론이 이루어졌다. 힐러리 클린턴의 희망찬 메시지로 토론을 시작했고, 만약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면 미국이 못해낼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하이에서 저도 대답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방금 클린턴 후보가 한 말에 동의해요. 하지만 동의 없이 여성들의 몸을 더듬고 키스를 한 일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말이 녹음된 파일과 관련된 질문을 힐러리가 던진 순간부터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흘러갔다. 사실 빌 클린턴이 더했죠. 저는 말뿐이지만 그 행동은 행동으로 보였으니까요. 여자들한테 말이죠. 이 나라 정치 역사상 여자들은 그렇게까지 학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힐러리 클린턴은 같은 여자를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요. 그 중에서 네 여성이 오늘 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클린턴이 수준을 좀 끌어올리려고 했었지만은 토론의 형식에 가로막혔다. 무대 위에 가까이 선 두 사람의 모습과 숙소와 같은 치고받기에 소문을 쉴 수조차 없었다.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사법을 책임지는 일을 맡고 있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그랬다면 당신은 감옥에 갔을 테니까요. 그는 제발 대답 좀 하게 해주세요. 저는 후보께서 말씀하실 때 끼어들지 않잖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그런데 난 아무 말 안 했어요. 클린턴, 할 말이 없을 테니까요. 토론이 끝나고 나서 나는 적어도 1시간 화면 앞에서 한 발짝부터 떼일 수 없었다. 모든 채널에서 남북구는 화이트라이 틀었고 또 틀었고 소셜미디어에서도 같은 이미지와 밈이 걷잡을수 퍼져나갔다. 너 괜찮은 거야? 조은이 신발을 벗고 코트를 옷걸이 걸며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날 밤에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줄 거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다면 그건 이후에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트럼프가 이겼다고 믿는 사람의 비율은 그 반대보다도 현저히 적었다. 무려 2살. 나는 이를 닦으며 그 수치를 재빠르게 확인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찝찝한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초등학생 때의 불안당에 각각 다른 접근법을 썼다. 도망가는 아이도 있고 선생님에게 이르는 아이도 있고 가정공포에 질린 아이는 어둠의 편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불안당에는 욕, 인격, 모독, 그릇된 초련 같은 험악한 도구가 있었다. 내 엄마로 시작하는 욕의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친구들과 가족은 나로 위로했다. 내가 이긴 거야 모욕을 하고 주먹을 드는 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많은 말이었다. 하지만 발이 시부르게 먹는 마당에 도덕적인 승리가 대체 무슨 말인가? 사원대회의 고상한 규칙은 불안당을 괴롭히기 기술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그 보호는 완전하지 않다. 시즌에서 중학생 토론대회에 나갔을 때 우리 바크 중학교 아이들은 도시 북부 해안 아래 부촌의 한 사립 남학교를 두려워했다. 토론에서 가끔씩 불안당이 이기는 것은 판결의 특징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 토론은 승리의 이유가 단순해 보인다. 한쪽이 자기 입장에 수긍하도록 심판을 설득한 것이다. 하지만 예컨대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토론에서 특정 팀의 심판을 설득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평화주의자였던 심판이 이제 침공이 옳다고 믿게 됐다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건 이긴 팀이 자신들이 더 설득했다고 심판을 납득시켰다는 뜻이다. 많은 불안당들은 설득과 설득이 있다는 인식의 차이를 교묘히 활용하는 데 선수다. 전자가 당면 문제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과 관련되는 반면에
후자는 유창한 언설이나 정보력 같은 더 강력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토론을 활용한다. 설득의 한 라운드의 결과를 말하는 거라면 설득력은 다양한 환경에 적용한 가능한 사회적인 승인이다. 확신과 지배력을 승리로 해석하는 문화에서는 특히 설득력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왜곡된 렌즈를 통과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토론에서 참가자는 설득을 목표로 설득력을 증명해 보인다. 그래서 토론은 언제나 볼거리와 수기, 책략과 진실 초고, 경쟁과 협력의 결합물이다. 토론의 표면적인 측면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볼거리는 사람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사회적 판단을 내리도록, 아이디어를 더 널리 퍼뜨리도록 의욕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우리는 토론의 진지하고 수기적인 측면에 반대하는 형태가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직해져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당시의 여론조사로 가보자. 토론, 누가 토론의 승자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토론에서 졌을지 몰라도 그날의 싸움을 승패로만 따질 수는 없을 터였다. 그가 한 일은 토론장을 진흙탕 싸움터로 만들고 우리가 보려던 것이 바로 이 진흙탕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는 일이었다. 과연 이런 방식이 먹힐지 의문이지만 그의 행동을 보는 내내 동물적인 흥분, 불안당 편을 들고 싶은 원초적인 본능에 빠져드는 경험을 하고 보니 어쩌면 이게 먹힐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다. 그 토론은 또 다른 가면을 쓴 불안당을 떠올리겠다. 바로 싸움꾼이다. 공식 토론 대회라면 그런 불안당을 저지할 수가 있다. 사회적에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말하는 사람의 마이크를 끄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개입하거나 나쁜 행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직장, 가정, 공연장 등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나쁜 반대에는 이런 중재가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싸움꾼을 만날 때에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토론의 형태를 되찾는 일이다. 하지만 대선 토론이 보여주었듯이 아무리 성실한 사회적에서도 이는 보통 어려운 일이어야 한다. 우리가 혼자 불안당에 맞서면 어떤 희망이 있을까? 닉슨의 성공과 실패가 주는 교훈. 여기는 또